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과학교육학회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과장입니다. 한과장이란 한국과학교육학회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과학교육학회장 박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지금 뒤에 써놓은 것처럼 한과장이 만난 과학교육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기회로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과학교육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과장이 만난 과학교육자는 전남대학교 박종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열렬히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종원 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과장이 만난 과학교육자는 박종원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종원 교수님,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물리교육을 전공했고요. 전남대학교에 92년도에 왔으니까 올해 벌써 30년 됐습니다. 그동안 물리교육 재미있게 공부했던 것 같고 지금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년이 되신 과학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처음에 제가 물리교육과에 입학은 했지만 꿈은 물리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대학원도 자연대 물리학과로 갔고요. 그때 입자물리를 전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도 당시에 그 6개월 장교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짧게 마치고 그 2월에 제대했더니 그 당시에 그 사범대학에서는 교사 발령을 내주었습니다. 제가 꼭 원하지 않더라도 발령을 받으라 해서 원래 이제 물리학 공부를 더 하려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 생활을 일단 중학교에서 하고 있으면 되겠다 했지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구나 했습니다. 아, 학생들하고 지내는 것도 그렇고 수업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선생님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저한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해주었어요. 네. 선생님들이 그 당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었나요? 지금도 이제 몇 가지가 생생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 생물 선생님이 어느 날은 이제 개구리 해부 수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개구리로 장난을 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래 생물 교육의 목적이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이런 건데 앞으로 이렇게 그 애들이 생명을 대상으로 장난치고 있는 그 개구리 해부 수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의를 하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당시 그런 솔직히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정말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또 그 밀도 수업을 하시고 나서 화학 선생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교과서에 보통 실험이 1, 2, 3, 4 차례대로 하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거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게 무슨 실험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런 표현은 안 하셨지만 요즘 말하는 요리책 실험에 대한 그 요리책 실험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그것이 정말 실험인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 네, 그러면 사실 요즘도 이렇게 유리책 스타일 실험을 하는 경우가 그래도 간혹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오래전에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신 선생님들이 주변에 많이 계셨나 봅니다. 네. 뭐 또 다른 뭐 사례도 또 있으신가요? 또 한 선생님은 이제
그 지구과학 선생님이셨는데, 어, 그 젊은 시절에 조금 생활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 중학교 학생 그 당시에도 그 집 나간 학생이나 어려운 학생이 많았거든요. 걔네들하고 친하시는 걸 넘어서서 걔네들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상황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솔직히 그런 거를 전혀 몰라서 그때 선생님이 되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간접 경험이라도 있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여하튼 여러 선생님들한테 여러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물리학을 이제 연구하시려고 하시다가 음, 교사 길을 걸으시면서 다양한 분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그런 문제 의식이라든지 네, 또는 정말 참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셨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뒤로 해서 어떻게 과학교육의 길로 걷게 음, 되셨는지 좀 더 추가로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리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교수님하고 상담을 했지요.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 물리학에 대한 꿈이 아직 남아 있어서 두 분 교수님한테 갔습니다. 한 분은 상대론을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이제 박승재 교수님이시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일단 둘 다 공부를 더 해보면 뭐가 더 재미있고 나한테 맞을지를 알 수 있으니까 세미나에 참석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제 두 개 세미나를 동시에 다니게 돼 있죠. 아이고, 음, 그때 학교 다니면서 세미나 두 개 다니라고 엄청 고생했다는 생각이 그러셨겠네요. 좀 납니다. 근데 하여튼 그러다가 물리교육 세미나가 진짜 재밌다고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물리교육으로 이제 해야겠다 하면서 그때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물리교육 세미나가 재밌으셨다. 네. 어떤 점이 재밌으셨어요? 물리교육 세미나가? 그래 사실 처음부터 재미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좀 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리학에서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있고 식도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확한 단계별 과정도 다 있잖아요. 근데 물리교육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개념이 나오면 정의가 없는 거예요. 또 정의가 있더라도 사람마다 달라요. 또 문제 해결 과정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근데 이제 얼마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재밌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나로만 정의하면 정말 그거 재미없는 정의잖아요. 의미도 거의 없을 테고. 네, 그래서 그 다양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의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연구한 거를 보면 여튼 뭐 대단치 않더라도 내 생각이나 내 모델을 제시한 연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형화된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다양성, 융통성, 창의성, 뭐 아마 연구도 창의성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우리 과학교육에서 여러 분야를 연구를 좀 해오셨고 지금도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어떤 연구를 해오셨고 현재는 무슨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지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음, 우선 처음 시작은 그 당시에 이제 5개념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변화 연구도 했고 제 학위 논문도 그 상대론 개념 변화에 대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물리 개념이 추상적인 게 많잖아요. 근데 음,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물리 시범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 시범 장치를 만들고 그걸 활용하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 시범에 대한 거는 저도
종종 그 학생들한테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범에 대해서 좀 제가 감명받았던 얘기를 한두 개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 92년도에 미국에 이제 물리교사학회가 있어요. AAPT. 음. 거기에서 이제 그 워크숍이 2일 동안 계속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참여를 했더니 이틀 내내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그때 음. 정말 그 느낀 거는 저게 진짜 되네? 이런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만 물리 개념을 공부했던 거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때도 실험이라고 하는 걸 때에도 이거야 뭐 이론적으로 나오는 것 하면서 사전에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리포트 제출하고 그리고 실험을 해보면 그대로 나오고 이런 식의 생각만 했었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개념이 다양한 실제 상황에서 실제로 보이는구나라는 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가 중국에 갔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장비들이 풍부하잖아요. 근데 네. 중국에는 그 부족한 재료를 가지고 자르고 붙이고 막 덕지덕지 엉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것 보고도 제가 감명을 받아서 그 한국에 돌아왔을 때 주변 그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다음 해인가 다음 해에서 그 서울대 대학원생도 중국에 참여를 했었는데 비슷한 그런 시범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눈물이 났었대요. 눈물 날 정도까지요? 예. 그래서 진짜 이거는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느꼈고요. 또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시범 장치를 많이 봤거든요. 그쪽에서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개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또 다른 게 재료들이 첨단 재료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하는 걸 그때 세상 처음 봤죠. 웬 자석이 두 개가 붙었는데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센 거예요. 음. 뭐 세상에 이런 자석이 더 있냐 그랬고 또 어떤 경우는 두 개 그 지우개 같은 그 재료인데 그 표면이 워낙 매끄럽게 돼 있대요. 그래서 네. 둘을 이렇게 살살살 문지르니까 딱 붙어요. 그러면서 분자인력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음. 여하튼 또 일본에는 저런 게 많구나 하면서 시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만들고 활용하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시범 실험에 대해서 뭐 관심도 많으시고 다양하게 연구하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전남대학교 일반 물리학 같은 데서 그런 실험을 많이 보여주신다고 들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한 1992년에 AAPT 가셔서 보시고 그 이래로 계속 관심을 갖고 하셨네요. 네네. 참 대단하십니다. 네. 그 뒤로는 또 어떤 연구들을 좀 하고 계시고 또 관심을 갖고 지금은 또 뭘 하고 계시는지 또 덧붙여서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네, 우선은 그 탐구, 이제 시범에도 관심이 있었으니까 탐구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관찰은 어떻게 하나, 관찰하는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나, 또 탐구 문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찾나, 또 학생들이 찾는 탐구 과정은 어떤 유형이 있나, 또 가설을 제안해 보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가설은 이런 단계로 학생들이 제안하는구나 이런 거. 또 실험 설계할 때 뭐뭐뭐를 고려해서 실험 설계를 해야 되나. 또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고서 작성할 때는 뭐뭐뭐를 고려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탐구 과정을 돕기 위한 그 방안이나 그 자료를 그 고안하는 연구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창의성은 제가 워낙 재밌게 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그 그 학회장님하고도 같이 창의성 활동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랬죠. 예, 저는 물리 내용으로
파트를 맡고 학회장님은 화학 파트로 하고 그때도 아주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좀 늦었지만 교사 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 많이 치우쳐 있던 것 같고 이제 교사 교육 쪽은 또 제가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 그걸 하게 됐는데 출발점은 이거였어요. 제가 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과학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늘 그 가르쳐 왔지만, 그리고 또 선생님이나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잘 사용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개념도가 이렇게 좋고 재미있다. 근데 실제로 학교 가면 개념들 쓰나? 그럼 선생님들이 별로 안 쓰시거든요. 우리 대학원생도요. 학위 과정에 있을 때는 논문도 열심히 보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 논문 거의 안 보세요. 뭐 바빠서도 그러겠지만. 그러니까는, 우리가 과학교육이라고 하는 이론하고 또 학교에서 과학을 지도할 때 하고 격차가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 격차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줄이고 싶은 거죠. 그 격차를.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거하고 실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를 지금 막 시작을 해서 결과물은 뭐 아직 많지는 않지만 엄청 할 게 많다는 것만 열심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오신 그 연구들, 특히 이제 물리 시범이라든지 창의성 또 탐구 이런 쪽 하신 거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사 교육하는데 접목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정말 우리 그 과학 교육이 이론에 그냥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 잘 접목이 돼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항상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거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떤 연구를 하실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론과 그 학교에서의 실제 지도와의 연결에 대한 연구를 하면은 예비 교사, 그러니까 교사 양성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제 또 연수라고 하는 것, 그것도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연수를 지도하시는 강사분이 거의 선생님으로 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는 이론적인 거라서 좋긴 하지만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사 양성 과정이나 교사 재교육 과정을 한번 좀 다시 들여다보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을 이제 찾아다니는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 혁신학교라고 하는 거를 그 광주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샌가 그런 게 벌써 10년 가까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전혀 거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 차제에 기회가 돼서 그 혁신학교라고 선정된 곳에 그 제가 연구원으로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어떻게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럴 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협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교육 연구가 어떤 책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학교 현장으로 우리 과학교육자들이 점점 스며들어서 함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많이 해오셨는데, 어,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연구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교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이거 자랑할래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랑하고 싶은 연구 결과를 좀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그 결과물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게 조금 그래도 자랑할 만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그 아까 그 물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은 나만의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주장해도 되겠구나 이런 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 논문들을 보면 나름대로 제가 모델도 만들고 주장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개념 변화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해봤고, 과학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도 뭐 외국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제 나름대로 과학의 본성 리스트를 쭉 만들어 봤고, 그래서 또 아까 그 학생의 탐구 과정을 조사를 해보니까 과학적 가설은 이렇게 제안이 되는구나 해서 과학적 가설의 제안 과정도 모델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과정이다라는 데에서 시작해서 3단 논법으로 우리가 그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것도 만들어 봤고, 그리고 창의성도 우리 모델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최근에는 그 과학적 소양도 모델로 만들어서 과학교육 학회지에 냈고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한 거는 과학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나, 그것도 모델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박종원표 연구 결과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잘 정리가 돼서 한 그 축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좀 한두 가지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한 가지는 또 어떤 게 있으신가요? 다른 한 가지는 뭐 지금은 그렇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시작할 때는 그래도 자랑거리가 될 것 같은데, 뭐냐면은 그 논문을 그래도 영문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공유해 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학자들은 워낙 영어를 잘하고 영어 논문도 많이들 잘들 쓰시는데, 그래도 제가 92년도에 학위를 받았을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지도 교수님이 앞으로는 논문도 영어로 써야 된다, 그렇게 하도 강조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진짜 해봐야겠다 해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다 쓴 논문을 영어로 바꾸고 투고해서 수정하고 다시 하는데도 한 3, 4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조금 낮은 편인데 아직도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한 게 한 25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많이 그래도, 쓰셨네요. 그래도 그동안 꾸준히 했다 싶네요. 네. 과학교육자, 연구자들이 좀 본받을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문으로 논문 쓴다는 게 저도 물론 뭐 교수님 덕분에 영문 논문을 쓰게 됐던 것 같은데, 참 쉽지가 않은데, 예전에는 뭐 한 편 쓰시는데 이렇게 몇 년씩 걸린 그거 참 견딘다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교수님하고 연구물들 이런 것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교육자이다 보니까 제자들도 이제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이제 경북대학교에 온 지 한 이제 20년이 다 돼 가는데, 기억나는 제자들이 가끔 있고, 그 친구들이 또 요즘은 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원에 있을 때만 해도 뭔가 이렇게 교과 교육의 어떤 이론들을 막 어딘가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현장 가면 지금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지도하신 제자는 더욱 많을 것 같고, 또 교수님이 또 그 애살이 있으셔서 학생들을 잘 챙기실 것 같은데, 뭐 특히 기억나는 사람들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어떤 한 학생보다도 이런 학생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 제가 그 학부생들도 제 실험실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시범 장치를 만들어 보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어, 또 만든 시범 장치를 내가 그 일반 물리나 수업에 가지고 들어갈 때 준비도 부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만들기를 딱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어 해요. 아마 음, 제가 시범 보면서 좋아했던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과학교 학회라는 데도 있으니까 가서 발표도 해보라. 그럼 또 가서 또 해보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즈는 그 국제학회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해봐. 그래서 초안을 써주면 또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걔네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줘서 고마웠고요. 근데 이제 저도 보람을 느낀 거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꼭 선생님이 되어야겠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멋있어 보인 거죠. 그런 학교에서 발표하고 시범장치 만들어서 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로 학생들이 본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우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학생들은 아마 교수님께 이런 걸 잘 배워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후학들을 키우는데 정말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부류의 집단은 또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대학원생이겠죠. 음, 대학원생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쉬운 것이 풀타임이 대부분 아니라서요. 학교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연구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게 참 늘 아쉬운데 그래도 그 우리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성실해요. 열심히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얻은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영문으로 논문을 많이 썼죠.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이죠. 비록 이제 영문으로 쓰는 것은 학생들한테 쉽지 않으니까 제가 많이 도움을 주면서 했지만 하여튼 그런 좋은 데이터를 얻은 대학원생을 생각하면 항상 다들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에 사실은 저희 연구실도 그런데 현직 교사들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 수업하고 저녁 때 와서 수업 듣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또 연구까지 하려면 정말 성실한 사람이 아니면 오기가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어, 학부생, 대학원생, 아마 이외에도 또 기억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음, 또 다른 부류의 분들은 안 계십니까? 네. 그 현직 선생님인데요. 현직 선생님 중에 제가 이제 92년도에 전남대의 교수로 가니까 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물리교육을 전공했다는 교수가 왔나 봐라는 걸 아시게 됐나 봐요. 그래서 몇몇 교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리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세미나를 하면 좋겠다 제안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매주 세미나를 하게 됐죠. 근데 가만 보니까 그분들이 매주 목포, 순천 이런 데서 매주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 굉장히 열심히시구나 하면서 저도 허투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저도 열심히 운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범을 제가 한참 좋아할 때니까 또 세미나 중에 관련되는 시범들을 보여드리면은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선생님들이 자생적으로 전남분리교사 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적극 참여하지 못해서 항상 아쉽지만 하여튼 그 선생님들이
항상 기억에 남고 지금도 뭐 기회 있으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분들은 어떤 학위 과정도 아닌데 정말 네, 자신의 열의 하나로 이렇게 박종원 교수님이란 분한테 찾아가서 뭔가를 좀 배울 게 많이 있다 생각하고 참 잘 오셔서 많이 배우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교수님하고 연구 얘기 그리고 또 학부생, 대학원생, 또 현장 교사 이들에 대해서 좀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말 올해 2022년에 꼭 30년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30주년 행사하셔야 되겠는데요. 그쵸. 요즘 좀 놀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이죠. 네. 그 2022년 정말 저희가 최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긴 한데 과학교육자들이 오늘 현재로는 어떠한 연구 의식을 가지면 좋을지 이제 정말 올해로 딱 30년 연구를 쭉 물론 그 전에부터 하셨긴 하지만 전남대 오셔서 30년 되신 그 원로라고 하면 좀 서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로 교수님으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러게요. 원래 원로 정도 되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그랬는데 굳이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그 요즘 우리 과학교 학회지 논문을 보면 분야가 굉장히 넓어졌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제가 전혀 듣지 못한 개념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굳이 의견을 드리자면 그 연구의 독창성이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려볼까 해요. 보통은 연구를 할 때 우리가 학술적인 기반이 튼튼해야 되고 또 연구 방법 면에서도 논리적이고 형식적이어야 되고 또 결과를 해석하는 데서도 오류가 없어야 되고 굉장히 엄밀하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서 동시에 좀 독창성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오류나 엄밀성을 따르다 보면은 기존의 이론을 사용을 하거나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를 적용하거나 하면 아무래도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과학교육 연구를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이제는 좀 더 과감하게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도구를 개발 등에도 좀 관심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럴 때 아무래도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논문에 대해서 심사 과정이 더 엄격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학회지에서 리젝트 당하기도 쉽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독창적인 연구를 우리 과학교육학회에서도 좀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나 시스템이 있으면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연구자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너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 듣는 분들이 서운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틀에 정형화된 연구들이 좀 있으니 뭔가 이렇게 좀 색다르고 독창적인 연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경우에는 좀 그 이제 심사 과정에서 약간 좀 이제 그 부정시 될 수 있으니 그걸 좀 배려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네.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학회에서 그런 것을 어떤 이제 도전 연구 일종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좀 이제 다른 잣대로 한번 좀 평가하고 심사하면 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네, 아무래도 우리 학회지의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심사 과정도 상당히 엄격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독창적인 성격이 좀 강하면 아무래도
새롭다 보니까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좋은 논문이 또 다른 학술지로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다른 학술지로 가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과학교 학회지에 오면 더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사실 있어요.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요. 우리가 86년에 PCK를 말한 슐만의 논문 있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한. 네. 그 논문을 찾아보면은요, 14쪽인데 참고 문헌이 14편밖에 안 돼요. 음, 그리고 자기 그 논문 인용한 게 4편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논문 참고한 것이 10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 10편의 작은 문헌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만들었다는 거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좋은 논문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학에서 보면은 그 보호의 원자 모형도 1913년인가 이제 나오고 그 당시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이 대담하고 또 솔직히 그 당시 설명할 수 없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왜 정상 궤도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뭐 수학적으로나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은 했지만 그 10년 지나서 드브로이 그러니까 1924년에 드브로이에 이르러서야 원리적으로 이 파동이라면 정상 궤도밖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설명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는 미흡했으나 말기에는 위대해지리라.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영국의 왕립협회에서도요, 초기에는 그 게재되는 논문이 너무 엄격하고 형식적이어서 어떤 투고자는 에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새로 학술지를 만들어 버렸대요. 그러면서 여기는 많이 실어줄 테니까 많이 오세요. 음, 이렇게 운영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인슈타인도 논문을 투고하고 나서 심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거기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른 학술지로 논문을 바꿔서 내기도 했대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요. 그 파울리가 그 베타 원리 하신 네. 분이잖아요. 근데 과학사를 한번 보게 되니까 그 굉장히 파울리가 엄격해서 정확하고 엄격해서 그 다른 물리학자들이 사전에 논문을 쓰면 파울리한테 먼저 보여줘 봤대요. 음, 그래서 파울리가 오케이 그러면 투고하고 아니다 그러면은 투고도 못했다고 할 정도로 엄격하고 정확했다고 하는데 파울리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창의적이지 음, 못했다라고 그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본인은. 그래서 이 엄격함이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혹시라도 창의적인 연구를 좀 방해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어, 편집위원장하고 이런 점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좀 고민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얘기가 나온 길에,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예전에 뭐 이제 그 교수님께서 간사장하고 이러실 때 제가 네, 어떤 간사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참 재밌게 그 학회를 운영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예. 지금 이제 그런 걸 벗어나서 뭐 회장을 하면서 뭐 부담도 많이 되고 하긴 하는데 우리 학회는 한국과학회가 이제 좀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과학교육 연구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또 이제 큰 그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음,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그 학회의 본연의 그 임무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학술적인 발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창의적인
이런 게 항상 과학교육 학회지에 있다. 뭐 이런 욕심이 이제 아무래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창의적이지만 좀 부족한 논문이 있는 경우라면은 우리 편집위원장님이 편집위원회 판정을 번복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러한 판정을 다시 할 수 있는 편집위원장님도 충분히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위원장님이 좀 격려하시는 거죠. 아, 이건 조금 부족하더라도 참 진보적인 생각이다. 이런 것들을 좀 살려주시고, 어차피 아까 보 원자 모형처럼 초기에 미흡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수정돼서 발전될 수도 있는 거니까는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우리 학회원들이 인용을 많이 해주시는 거. 보통은 그것을 인용 지수를 높이는 걸로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논문이라고 하는 게 한 번의 논문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거를 해봤으면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다른 관점으로 또 발전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학술적인 발전이 있는 것이 첫째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회에서 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학회장 하면서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또 그거를 하려니 회원님들이 각자 일에 또 바쁘시다 네, 보니까 참 맞아요. 힘을 모으는 게 좀 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어떤 우리 학회 역할 예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주셔서 학술지에 있는 어떤 이제 현장 관련된 연구물들을 또 네, 별도로 책자를 해서 좀 교사들이 많이 활용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해주셔서 네, 네. 그것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들은 어떠한 식으로 우리 학회가 현장 기여할 수 있는지 음,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학회장님하고 무엇인가로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같이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눴었죠. 그죠? 네,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학술적인 발전뿐 아니라 학교 현장하고 가까워지는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학회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모든 논문이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현장과 관계가 있는 논문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이제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읽는다고 활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용어도 어렵고. 네, 그래서 해설판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음, 그래서 학회에서 게재된 논문 중에 저자가 따로 해설판을 만드시면은 그런 해설판을 학회에서 또 공식적으로 어떤 학술지 해설판 이렇게 또 발간을 해보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논문에 보면 왜 무슨 수업 자료를 개발해서 적용했다, 학생들의 흥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무슨 도구를 썼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논문에는 안 실리잖아요. 부록에 어쩌다 이제 실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아, 이거 되게 좋대는데 내 수업에 어떻게 하지? 해도 도구나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저작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잘 어떻게 한번 해결 방안을 찾아봐 가지고 그런 활동 자료나 도구 개발하신 것도 이렇게 전체 자료가 우리 학회에서 제공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과학교학회가 학술적인 면은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학계에서 연구된 것들이
현장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우리 학회 차원에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좀 인터뷰를 좀 계속 해주셨는데요. 이제 혹시라도 마무리 하시는 말씀으로 뭔가 뭐 한국 과학교육자들에게 또는 과학교육에 관심 있는 초중고 학생들 뭐 대상을 막론하고 한 말씀 또 이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텔레비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엊그제도 프로를 보다가 뭘 봤냐면 이제 배우들인데 나와서 이제 합창단을 꾸리려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느낀 거는 저 사람은 배우로 알고 있었는데 노래를 저렇게 잘 부르고 저렇게 또 표현을 하는구나.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제 제가 거기 후배 교수님들을 보거나 다른 교수님들을 보면은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하고 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알고 보면 새로운 면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새로운 면이나 역량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좀 소셜리티가 약해서 특히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호작용이. 그래서 우리 어떤 기회가 되면 진짜 우리 과학교육 하는 사람들도 다양하게 자신의 색깔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좀 더 가까워지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년할 때쯤 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사람들을 좀 잘 알고 싶어요. 와,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관심이 있고 이런 거 잘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싶네요. 분명히 한국의 과학교육을 하시는 이제 연구자들이 과학교육에만 어떤 그 재능이 있으신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재능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런 재능들이 뭐 우리 학회 소통 창구를 통해서 우리 과학교육을 하시는 분들에게 공유되고 서로 인지가 되면 과학교육자의 삶도 더욱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대담을 해주시는 이 영상이 방금 지금 말씀 나눈 그런 것들의 또 일환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한국 과학교육자 박종원이라는 그 인물을 또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충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잘 좀 이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건 그 예상치 않은 질문인데 과학교육으로 사행시 한번 지어보실까요? 제가 운을 띄워볼까요? 지금 육자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인터뷰를 시작점으로 해서 다른 과학교육자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